와르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컨퍼런스 발표장. 이곳에서 말없이 멍하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이내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사회과학 연구소의 다나카 유우토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소니, 도요타, 히타치 같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일본 기업들을 보며 일본이 곧 세계 최고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니 기술연구소의 임원이셨으니 이런 자부심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자연스럽게 저 역시 일본의 기술력과 사회 발전에 깊이 매료되었고 지금의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저희 연구소의 나카무라 박사님이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에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동행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일본의 우수성에 감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시카고에서 마주한 장면은 저희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세계미래회의 당일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 호텔로 향하는 길. 나카무라 박사님은 정말이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셨어요. 다나카 양, 오늘 내 발표를 듣고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걸세.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표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700명은 좋게 들어갈 공간인데 채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심지어 그나마도 대부분이 일본인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 온 거군. 진주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법이니까.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반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품질보다는 속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청중들의 표정이 확연히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편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기술의 우수성이란 말씀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신감 넘치게 답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장비들은 일본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한국은 조립과 대량 생산을 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세부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후에도 질의응답은 계속됐지만 모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조선업 디스플레이 배터리. 어떤 분야를 들먹여도 박사님은 일시적 현상이라거나 장인 정신을 들먹이며 계속해서 질문을 회피하셨어요. 기술이 아닌 감정, 데이터가 아닌 자존심으로 밀어붙이는 박사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청중이 날카롭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나요? 박사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박사님은 완전히 흥분하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설명을 안 해주시잖아요. 30년 경제 침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가 다른 문제요? 정신적 가치죠. 결국 청중들은 완전히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급하게 나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했고 박수 소리는 정말이지 썰렁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의례적인 박수 몇 번만 나오고 끝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나카무라 박사님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해. 분명히 일본에서는 다들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모양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오더니 발표장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서 있는 사람들로 통로까지 혼잡해질 정도였죠. 저는 급하게 팜플렛을 다시 봤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의외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김태훈이라는 분이었는데 발표 주제는 AI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 변화였어요. 나카무라 박사님도 그걸 보시고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시더라고요. 뭐야, 한국인이 발표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발표 때는 반도 안 찼던 발표장이 한국인 발표자가 나온다니까 순식간에 만석이 되다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일본이 우수한 나라라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한국인 발표자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박사님, 잠시만 더 들어보시죠. 저들의 논리를 알아야 우리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겁니다. 박사님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셨지만 결국 제 말을 따르셨습니다. 한국 발표? 뻔한 보여주기식일 뿐이겠지. 하지만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야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테니. 마침 빈자리가 두어 개 보여 저희도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표장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준비하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문적인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앞자리 여성은 두꺼운 노트를 펼치고 여러 개의 펜을 준비했고 옆 사람은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나카무라 박사님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현혹되는지 알 수 있지. 한국인 발표 하나 듣겠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다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괜히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김태훈이라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자신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나카무라 박사님처럼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마치 친구들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던 우리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나카무라 박사님의 표정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제 미국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지?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백발의 노신사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고 젊은 여성은 입을 살짝 벌린 채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재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에요. 제 할머니는 80세이신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세요.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이죠. 앞자리에 앉은 미국 교수가 속으로 박수를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진정한 혁신 사회적 수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발표 중간 나카무라 박사님이 제게 냉소적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 결국 기술은 일본 것을 쓰고 있을 텐데. 하지만 김 박사의 다음 말에 박사님도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사고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영광만 되뇌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여성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수용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실제로는 빠른 실험과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했죠. 실패해도 빨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카무라 박사님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빨리빨리가 좋은 건가? 성급함의 다른 표현일 뿐인데. 하지만 김 박사가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 박사님은 점차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배달 문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이미 30분 내 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한 거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30분 내 배달이요? 우리나라는 아직 1시간도. 김 박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문화와 만났을 때예요. BTS나 블랙핑크의 성공을 보세요. 그들은 음악만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전 세계 팬덤을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죠. 한 젊은 영국 남성은 흥분해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제 여동생이 BTS 팬인데 한국어까지 배우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온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드라마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만 보는 직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거대한 발명품에서 나오지 않아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죠. 김치 냉장고는 김치 보관에 필요해서 의류 관리기는 옷 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나왔어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남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요? 전용 냉장고가 있다고요? 네, 김치 발효를 위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냉장고예요. 이제 유럽에서도 발효식품 보관용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세계적인 상품이 되다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는 개인의 효율성을, 동양은 집단의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빠른 변화 수용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동시에. 이게 바로 미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의 발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속삭였고 몇몇은 메모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사회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이때 나카무라 박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듯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발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군요. 한국이 말하는 이 디지털 생태계, 과연 일반 시민 모두가 진정으로 체감하고 있습니까? 일부 도시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발표장이 살짝 술렁였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너무 집요하게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태훈 박사는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 고향인 전남 해남에 계신 제 고모 이야기인데요. 70대이신 고모는 작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계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말이죠. 청중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도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모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농사 일기를 주제로 하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요. 농촌 일상을 보여주시는데 외국인 구독자들도 많아요. 나카무라 박사님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별 사례들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김 박사가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이 2023년 기준 78%예요. 이는 OECD 평균인 58%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도 도시와 거의 비슷한 85% 수준이에요. 이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이 세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그런 통계는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활용도와 단순 접속은 다른 문제일 텐데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박사님이 너무나 뻔한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 사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아시나요? 농촌 지역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화상 진료를 받으셨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평소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그 정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었다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 변화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급속한 변화가 사회적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전통적 가치의 상실이라든지.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디지털 기술이 전통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제 고모의 유튜브 채널도 전통적인 농법을 젊은 세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과 전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때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종이에 적던 펜도 멈췄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어느새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박수 소리가 끝나갈 무렵 나카무라 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저들은 만들고 있었군.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인정 이상의 의미였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이라 믿었던 그 우수성은 어쩌면 과거를 미화한 껍데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은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직접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나자 나카무라 박사님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나카양, 우리 숙소로 돌아가자.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 아마 자신이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태훈 박사님과 꼭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먼저 가세요. 그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지. 아니에요, 박사님은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더 둘러보다가 택시 타고 갈게요. 박사님은 더 이상 신경 쓸 기력도 없으신 듯 고개만 끄덕이시고 터벅터벅 나가셨습니다. 저는 발표장 앞에서 김태훈 박사님이 사람들과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짧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태훈 박사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셨어요. 생각보다 키가 크시고 말할 때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물론이죠. 혹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 1층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갑자기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카고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김 박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본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잔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나요? 김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끝에 작은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절실함이었을 겁니다. 절실함.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작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다르게 해야 했던 거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국. 그 치열함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였구나. 어릴 적부터 제가 들어온 이야기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 세계관의 충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하죠. 그런 교육열이 인재를 만들어냈고 그 인재들이 혁신을 이끌어낸 겁니다. 김 박사님은 이야기하면서 가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먼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걸 격려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일본과는 정말 다르네요. 저희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김 박사님은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만 좋다고 하지 않고 일본의 장점도 인정해 주시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일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명함을 주고받으며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카고의 네온사인들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훈 박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나카무라 박사님과 같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단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다는 것.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연구소에서는 나카무라 박사님의 시카고 발표가 대성공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력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던데요. 역시 세계가 인정하는군요. 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양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저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몇몇 동료들에게 시카고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카무라 박사님의 발표가 받은 차가운 반응, 텅 비었던 발표장, 그리고 그 직후 한국인 발표자에게 몰려든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까지. 거짓말처럼 부풀려진 소문과 달리 제가 경험한 진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연구소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한 진실은 마치 불편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곧 소문은 사토 소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잠시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토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나카양 심할서를 써주게. 그 후로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김태훈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김 박사님에게서 직접 답장이 도착했어요. 메일함에 도착한 김태훈 박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연구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곳에서 머물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나카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래된 고정관념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다나카님은 진실을 말한 죄로 잠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 진실이 더 넓은 세상으로 그녀를 이끌어 주셨네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